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기지의 수몰은 확정됐다며 고개를 떨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10만 톤의 강철 헤일이 한국 영토를 짓누르기 직전 안개를 뚫고 나타난 대한민국 함대 사령관은 단 한 발의 포탄도 쏘지 않고 중국 함대를 그대로 격퇴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바다를 지키러 왔다. 중국의 1만 2천 톤급 구축함들을 단숨에 고철로 만들어버린 대한민국의 살생 없는 제압. 미군 함장이 태극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눈물을 쏟아낸 이 믿기지 않는 사건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털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토 분쟁과 해양법 소송을 다뤄왔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기묘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눈발이 날리는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해사기구 총회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과 각국 대표단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건설적인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침략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불쾌한 열기였죠. 단상에 오른 중국 해군 사령관 왕리 제독은 마치 이미 승전고를 울린 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화면에 커다란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 지도의 중심에는 한국의 대륙붕이자 황금 어장인 가거두초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거두초는 단순히 바다 위의 암초가 아닙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상선이 통과하는 길목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아시아의 해상권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곳의 독리를 드러내왔죠.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자연보호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왕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거두초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신성한 해양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국 해군은 이곳을 심해생태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그 어떤 외부 선박의 접근도 차단할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저는 그 뻔뻔한 연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더럽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들이 가거두초를 노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거두초 하부에는 천문학적인 양의 천연가스와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요충지였으니까요. 왕리는 말을 이어가며 단상 아래 앉아있는 한국 대표단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단에게 한마디 하죠. 당신들은 참으로 한가로운 민족이더군요. 우리가 이곳을 보존하기 위해 수천 톤의 자재를 쏟아붓는 동안 당신들이 한 일이라곤 그저 좁은 회의실에 모여 컵라면이나 들이키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뿐이지 않았습니까? 종이호랑이조차 되지 못한 나라, 제 앞마당을 남에게 내어주고도 젓가락질이나 하는 겁쟁이들에게 더 이상 이 바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장내에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국가의 존엄이 짓밟히는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국제 공식 석상에서 한 나라를 향해 컵라면이나 먹는 겁쟁이라고 지칭하다니요. 저는 분노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호사로서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들의 논리가 얼마나 조악한지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눈길을 끈 것은 한국 대표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왕리의 독설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수석 대표인 한상욱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묵묵히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죠. 왕리는 그런 한국인들의 침묵을 비겁한 항복으로 받아들인 모양인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는 중국이 결코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악랄한 범죄 현장이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다는 것을요. 중국은 환경보호라는 가면 뒤에서 가거두초를 문자 그대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존 자재라고 주장하며 바다에 쏟아부은 것은 최첨단 건축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산업 폐기물과 중금속이 섞인 조악한 슬러지들이었죠. 그들은 섬을 빨리 만들기 위해 독성 물질이 가득한 폐철강과 공사, 폐기물을 바다 밑바닥에 무차별적으로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푸른빛이었던 가거두초 주변의 바다는 이미 검붉은 핏물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한국의 자연이 중국의 조악한 시멘트 가루에 질식해 죽어가는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상욱 장관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장관님,
정말 이대로 계실 겁니까? 저들이 당신들을 조롱하고 당신들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한마디라도 하셔야죠. 하지만 한 장관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태블릿 화면의 수치들을 확인하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미스 변호사님, 지금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 아니라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는 바람이 불면 사라지지만 우리가 기록하는 이 데이터는 저들의 목을 칠 단두대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화면의 한 지점을 확대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의 준설선이 쏟아부은 폐기물의 성분이 나노 단위까지 분석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바다를 콘크리트로 덮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버린 쓰레기 한 조각, 시멘트 한 가루의 일련 번호까지 다 읽고 있습니다. 저들이 조악한 기술로 바다를 망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정밀한 눈으로 저들의 유죄 판결문을 쓰고 있는 중이죠.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반격을 위해 숨을 죽인 사자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왕리는 한국인이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버렸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한국의 기술진들은 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24시간 내내 가거두초의 모든 변화를 8K 초고화질 위성과 해저 센서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들이부은 그 더러운 폐기물들이 국제법상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입증할 완벽한 스모킹 건을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미스 씨, 한국인은 평소엔 조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세상 그 어떤 거함거포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한 장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총회장 밖으로 나오는 복도에서 왕리 제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승리의 도취에 제 어깨를 치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한국 쥐새끼들의 표정 봤습니까? 겁에 질려 말 한마디 못하더군요. 이게 힘의 논리입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왕리 제독님, 국제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요. 당신이 지금 터뜨린 샴페인이 당신의 마지막 축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가거두초의 바다는 뒤집힐 것입니다. 중국이 자부하던 그 조악한 쓰레기 장벽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치밀한 인내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저는 이 역사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네바의 조롱은 이제 끝났습니다. 왕리는 한국의 침묵을 도피라고 믿었겠지만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정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전 세계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국제사회가 중국의 오만한 선언에 술렁이고 있을 때 저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가거두초의 법적 지위를 다시금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가거두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예였습니다. 지질학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대륙북 연장선에 완벽히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에 미국의 최신형 핵잠수함 USS 사바나오가 그 해역에 진입한 것은 결코 무단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었고 한미 공동 해양 안보 조사라는 명목하에 합법적으로 항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그 깊고 어두운 심해로 잠입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이 가거두초에 쏟아붓고 있는 그 조악한 폐기물들이 해저, 케이블과 심해 생태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한국과 함께 실증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부하는 미, 해군의 잠수함이 한국의 앞마당을 지키기 위해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악랄함이 현대 공학의 상식을 얼마나 초월해 있는지를 말입니다. 함장님, 전방 200m 해저면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자연 지진이 아닙니다. 사바나오의 소나 담당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장인 마이클 아들러 중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정지. 엔진 출력을 낮추고 수동 소나로 전환해. 중국 놈들이 기뢰라도 깔아둔 건가? 아닙니다, 함장님. 기뢰 신호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 밑바닥이 통째로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폭발음 대신 고막을 찢는 듯한 불쾌한 고주파음이 잠수함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가거두초 기지에 몰래 설치한 저주파 지각 공명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폭약을 터뜨리는 무식한 방법 대신
특정 주파수를 해저 집안에 쏘아보내 인위적인 해저 산사태를 유도한 것이었죠. 중국이 쏟아부었던 그 조악한 폐기물 더미들이 거대한 진을 폭풍이 되어 사바나우를 덮쳤습니다. 균형을 유지해. 밸러스트 탱크 제어해. 아들러 함장의 고함도 소용없었습니다. 수만 톤의 진흙과 폐기물 섞인 흙탕물이 잠수함의 추진기를 순식간에 마비시켰습니다. 8,000톤급의 육중한 핵잠수함이 마치 거대한 모래에 늪에 빠진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심해 절벽 아래로 끌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쾅! 선체가 해져 안반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함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붉은 비상등만이 아비규환이 된 통제실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이건 사고가 아니라 테러야. 중국 놈들이 지형을 무기로 썼어. 누군가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선포한 생태보존 구역의 심장이었고 그들은 이미 사고 해역 상공에 수십 척의 함정을 배치해 구조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었으니까요. 산소 잔량은 얼마나 되나? 3시간입니다. 추진기가 완전히 매몰되어 자력 부상은 불가능합니다. 펜타곤의 장군들이 절망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 측 연락 장교 김진혁 소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들, 지금 미 해군의 장비로는 저 진흙더미를 뚫고 사바나우를 인양하는데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3시간밖에 없죠. 브래들리 대장이 김소령을 쏘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당신네 해군도 지금 중국 함대에 막혀서 제주항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잖아. 김소령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물 위에서는 막혀 있을지 몰라도 물밑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각오두초 해저에 사일런트 그리드라고 불리는 해저 광섬 유망과 무인 센서 기지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중국은 그저 바다 위에 시멘트를 부었지만 우리는 바다 밑바닥에 신경망을 깔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네바에서 보았던 한국 대표단의 그 기묘한 평온함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조차 몰랐던 한국의 독자적인 심해 인프라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소령은 자신의 노트북을 상황실 메인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노이즈가 가득하던 사바나우의 침몰 지점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3D 그래픽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 잠수함의 센서도 다 죽었는데. 미군 장성들이 경악했습니다. 김소령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바나우가 부딪힌 지점 50m 옆에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치한 심해 등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류 측정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고해상도 수중 음파 탐지기죠. 지금 이 장치가 사바나우의 손상 부위와 진흙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는 사바나우가 처한 위기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해저 산사태는 잠수함의 상부를 무려 10m 두께의 폐기물 흙더미로 덮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인양선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매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러 중령에게 교신을 연결하겠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구리선망을 통해서라면 가능합니다. 김소령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들러 함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사바나. 누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나? 산소가 부족하다. 승조원들이 환각을 보기 시작했어. 함장님, 저는 한국 해군의 김진혁 소령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한국의 시스템이 함장님의 잠수함을 가이드할 겁니다. 당신들 옆에 있는 바위처럼 보이는 게 우리 기지입니다. 그쪽으로 보조 동력을 연결하십시오. 미군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미국의 자존심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이 몰래 깔아놓은 이름 없는 해저 등대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소령, 정말 저 잠수함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건가? 중국 놈들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브래들리 대장의 물음에 김소령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인은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갈 때 허락을 받지만 자기 집 마당을 지킬 때는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습니다. 저 위에 떠있는 중국 배들이 자기네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치채기도 전에 상황은 끝날 겁니다. 그 순간
상황실 모니터에는 각어두초, 해저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구동되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바다 위에 쌓아올린 그 조악하고 더러운 시멘트 요새와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공학의 정수가 집약된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중국은 힘으로 바다를 누르려 했지만 한국은 지혜와 인내로 바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펜타곤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잡힌 각어두초 해역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중국이 쏟아부은 수만 톤의 폐기물과 진을 더미에 파묻혀 죽어가던 USS 사바나오 바로 밑바닥에서 거대한 대지의 입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서진우 박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20년 전부터 설계하고 준비해온 장본인이었습니다. 서 박사님, 저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게 맞습니까? 바다 밑바닥이 저 단단한 안반이 통째로 갈라지고 있어요. 제 물음에 서 박사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중국은 지난 수년간 바다 위에 쓰레기를 쌓으며 자신들이 승자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소음을 내며 시멘트를 부을 때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바다 밑바닥을 파내려 갔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우리가 이날을 위해 숨죽여온 20년의 결실입니다. 화면 속 해저 안반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중국이 쌓아 올린 조악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집안의 변동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깊은 수심에 저런 거대 도크를 지었다고? 우리 미해군 공병대도 심해 기지는 수백억 달러를 들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던 일이야. 장군님, 미국은 자본으로 지으려 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지었습니다. 저 입구가 바로 사바나오를 살릴 유일한 통로입니다. 김진혁 소령이 차분하게 대답하며 제어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바나오를 감싸고 있던 푸른 안광이 더욱 짙어지며 잠수함 선체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선체에 달라붙은 수만 톤의 진흙과 폐기물을 털어내기 위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전도 마그네틱 인형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었죠. 함장님, 들리십니까? 선체 진동이 시작될 겁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감싼 진흙 장막을 털어낼 겁니다. 김소령의 무전에 아들러 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사바나. 선체가 미친 듯이 떨리고 있다. 수압 수치가 요동치고 있어. 이거 정말 안전한 건가? 선체가 부서질 것 같다. 함장님, 우리 한국인들이 반도체 닦을 때 쓰는 정밀 기술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품질이 좋은 이유죠.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 순간 잠수함을 짓누르던 거대한 진흙더미들이 마치 마법처럼 선체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사바나오가 한국의 자기부상 시스템에 이끌려 서서히 벌어진 안반 틈새로 하강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위에서 수중 포금탄을 투하하며 방해했지만 한국의 기지는 이미 해저 안반 깊숙이 매설되어 있어 진동조차 느끼지 않는 압도적인 견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입 성공입니다. 에어락 폐쇄, 배수 시스템 가동합니다. 김소령의 보고와 함께 화면에는 거대한 도크 안으로 안착한 사바나오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상황실에 모여있던 미군 장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죠.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140명의 미군이 수장될 것이라며 절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국의 코앞에서 그 거대한 잠수함을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서 박사님, 이제 사바나오 사람들은 안전한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 박사는 화면 한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수압을 맞추고 해치를 열 겁니다. 아마 그들이 처음 보게 될 광경은 자기들이 알던 미국의 최첨단 기지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화면 속에서 사바나오의 육중한 해치가 열렸습니다. 죽음을 예감하며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미군 승조원들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화려한 로봇이나 최첨단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는 낡은 공구를, 다른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든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봐요,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려요. 한국인 특유의 투박한 말투와 함께 건네진 것은 다름 아닌 믹스커피였습니다. 칠흑 같은 심해의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러 함장은 멍하니 그 종이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달콤한 커피향이 기지 내부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한 모금을 마시더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령, 고맙네. 정말 고마워. 대체 이 밑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든 건가? 여기는 마치 다른 세상 같군. 아들러 함장의 말대로 기지 내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덧댄 용접 자국과 거칠게 마감된 콘크리트 벽면,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컵라면,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화려한 전시용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난 20년간 중국의 눈을 피해 매일 밤 흙을 파내고 땀을 흘리며 일궈낸 삶의 터전이자 투쟁의 기록이었던 겁니다. 함장님,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도끼를 부었습니다. 저 벽에 묻은 기름때 하나하나가 우리 엔지니어들의 20년입니다. 서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들은 이 깊고 어두운 바다 밑에서 믹스커피 한 잔으로 잠을 쫓으며 조국의 바다를 지킬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펜타곤의 장성들도 이제는 숙연한 표정으로 그 투박한 기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모셔왔으니 이제 집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죠. 서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상황실의 레이더망에 중국 함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는 펜타곤 상황실 한복판에서 제 생애 가장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방금 전까지 사바나오를 구해낸 기쁨에 환호하던 이곳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의 냉기라도 내려앉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위로 중국 함대에서 쏘아 올린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가거두초를 향해 죽음의 비를 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열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정규 군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발사 지점이 이상합니다. 군함이 아니라 가거두초 인근에 깔려있던 중국 민간 어선들과 해경선들입니다. 통신병의 다급한 외침에 브래들리 대장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미사일 궤적은 분명 가거두초를 겨냥하고 있는데 쏜 주체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였던 겁니다. 이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중국이 파놓은 악랄한 구멍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 지휘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꼬리 자르기를 할 게 뻔했죠. 저는 그들의 치밀하고도 비겁한 회색지대 전략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사일 그 자체였습니다. 저건 단순한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최신형 스마트 군진 미사일입니다. 목표물 도달 1분 전 수천 개의 소형 드론 파편으로 분산되어 레이더망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현재 요격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미군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가 절망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펜타곤의 그 똑똑한 장성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물리적인 요격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의 기지는 3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가거두초 기지 10km 지점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측 서진우 박사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오성진 수석님, 지금입니다. 시그널 모핑 가동하십시오. 그의 명령과 동시에 가거두초 기지 주변의 바다에서 기묘한 전자기 파동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통신 보안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기지 자체가 내뿜는 모든 전파 신호를 나노 단위로 변조하여 실제 기지의 위치 정보를 500m 옆 허공으로 완전히 옮겨버리는 이른바 디지털 신기루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두뇌를 해킹하여 가짜 목표물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공학의 정수였죠. 하지만 이 기적 같은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상도 못할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박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전파 방해로 인해 메인 서버의 연산 부하가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대로면 30초 안에 서버가 타버리고 신기루가 사라집니다.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현장의 비명 섞인 보고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루가 꺼지는 순간 미사일들은 진짜 기지를 덮칠 겁니다. 바로 그때 화면 한쪽에 냉각실 내부 CCTV가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남자가 방호복도 없이 액체 질소가 안개처럼 흐르는 냉각실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지의 오성진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오 수석님, 미쳤어요? 거긴 영하 150도입니다. 당장 나오세요. 전신이 얼어붙을 겁니다. 서 박사가 무전기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오 수석은 대답 대신 서리가 가득 내려앉은 제어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극저온의 냉기가 그의 몸을 파고들며 순식간에 옷을 딱딱하게 얼렸습니다. 그는 동상으로 감각이 사라져가는 손가락으로 얼어붙어 부서져가는 제어판의 신호를 수동으로 보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괜찮습니다. 신호 보정. 95%, 98%, 조금만 더. 오 수석의 목소리는 이미 덜덜 떨리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그의 손가락은 이미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거친 숨결은 그대로 얼음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레버를 조작할 때마다 얼어붙은 피부가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타는 레버를 잡는 것보다 더 잔혹한 고통. 온몸의 세포가 얼어 터지는 지옥 속에서도 그는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 수석, 제발 손가락을 다 잃을 수도 있어. 당장 나오라고, 장관님. 손가락 몇 개랑. 대한민국 바다의 자존심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제가 이기는 장사 아닙니까? 자, 신기루 고정 완료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과 함께 기지의 위치 정보가 완벽하게 허공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찰나 중국의 수천 개의 군집 미사일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콱콱콱콱쾅. 수백 발의 미사일이 가짜 목표물에 엉켜 서로 충돌하고 폭발하며 바다로 처박히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첨단 무기들이 단 한 발도 목표에 닿지 못한 채 고철덩어리가 되어 수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함대 사령관 장링의 경악한 목소리가 해킹된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명중했는데 왜 기지가 멀쩡한 거야? 우리 미사일들이 왜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는 거냐고. 펜타곤 상황실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전자전 사령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막은 게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과 공간의 좌표를 해킹한 겁니다. 미국도 이론으로만 세웠던 기술을 저들은 실전에서 성공시켰어요. 그것도 맨몸으로 영하 150도를 견뎌낸 미친 엔지니어의 손으로 말입니다. 미군 장성들이 자리에 서서 하면 속 오 수석을 향해 경의를 담은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앞세운 침략자들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대답을 돌려준 것입니다. 잠시 후 미사일 폭격이 멈추고 냉각실에서 실신한 채 끌려 나오는 오 수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열 손가락에는 붕대가 감겼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통쾌함도 잠시였습니다. 자신의 비열한 사기극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망신을 당한 중국이 이제는 꼬리 자르기를 포기하고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보. 해저면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다수의 항적 포착. 중국의 심해 자폭 어뢰 부대입니다. 기지 하부 안반을 직접 타격해 기지를 통째로 수몰시키려 합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한국 기지에 다시 한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미사일을 막아냈지만 이제는 바다 밑바닥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절체절명의 수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비열하고 지능적인 수단을 꺼내 들었죠. 장군님, 수중에서 100개가 넘는 소형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어뢰입니다. 그런데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미 해군의 잠수함 전문가가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모니터에는 섀도우 스웜이라 명명된 중국의 최신형 유령 어뢰들이 가거두초 기지 하부를 향해 떼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펌프제트 저소음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이 자폭 어뢰들은 엔진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요격 미사일도 기존의 소나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중국 사령관 왕리의 뻔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중국남의 함대다. 가거두초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양 생태계 조사용 무인 로봇 백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사고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로봇들이 기지에 부딪히더라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 한국 기지의 밑바닥을 통째로 뜯어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로봇의 오작동이라고 우기면 전면전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비열함에 브래들리 대장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 비겁한 자식들이. 엔진 소리도 없는 저것들을 어떻게 막나? 한국 기지는 이제 끝났군. 밑바닥부터 무너져 수몰될 거야. 하지만 한국의 서진우 박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경을 고쳤으며 상황실 옆에 작은 붓으로 연결된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은 기지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소나 분석실이었습니다. 이혜진 수석님, 준비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다의 지휘자가 될 시간입니다. 서 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 속 한 여성이 헤드셋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절대음감의 소유자이자 심해 음향공학의 권위자 이혜진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전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미친 역발상을 현실로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뢰를 파괴하는 대신 기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진동판으로 변환시키는 음향 역이상 공명 기술을 가동했습니다. 지금 기지 전체가 떨리고 있습니다. 설마 기지 외벽으로 어뢰의 신호를 상쇄하려는 겁니까? 미국의 음향 분석관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기계가 낼 수 없는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켜 어뢰의 유도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명 현상을 이용해 어뢰를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음향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주파수를 맞추는 일은 인공지능조차 감당하기 힘든 영역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수온과 조류, 그리고 중국, 어뢰의 가변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어 수동으로 조율해야 했으니까요. 혜진아, 주파수 편차가 너무 커. 이대로 출력 높이면 내 뇌가 버티지 못해. 동료 연구원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이혜진 수석은 피가 맺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나실 내부에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고주파의 소음이 가득 찼습니다. 기지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웅웅거렸고 화면 속 이혜진 수석의 귀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막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손가락은 1헤르츠 단위의 정밀한 다이얼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 귀가 더 이상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바다의 소리는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도끼 어린 대사가 상황실 스피커를 타고 흐르자 그곳에 있던 미군 장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강대국들이 돈과 물량으로 무기를 만들 때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체 조직을 갈아 넣어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대장은 멍하니 화면을 보며 읊조렸습니다. 미국은 소리를 듣기 위해 기술을 쓰지만 한국인들은 소리로 물리적인 힘을 창조하고 있군. 이건 음향학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사건이야. 도대체 저들의 정신력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때였습니다. 이혜진 수석이 마지막 주파수 보정을 마치는 순간 기지 바로 앞까지 몰려왔던 백기의 어뢰가 일제히 멈칫하더니 기묘한 곡선을 그리며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명 신호에 완전히 조종권을 잃은 어뢰들이 마치 자석에 밀려나듯 회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뢰들이 향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뢰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곳은 중국이 가거두초 해역에 몰래 지어두었던 불법 해저 채굴 시설입니다. 미군 통신병의 외침과 함께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환경보호구역이라 우기며 외부의 눈을 속이고 가거두초 밑바닥에서 몰래 희토류를 채굴해왔습니다. 그 거대한 불법 시설들이 자신들이 쏜 백기의 어뢰를 향해 문을 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콱콱콱쾅. 심해 저편에서 거대한 불꽃과 함께 중국의 비열한 탐욕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중국이 쏜 화살이 중국의 심장을 꿰뚫은 완벽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습니다. 중국 함대 사령관 왕리의 당혹스러운 비명이 해킹된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로봇들이 왜 우리 시설을 때리는 거야?
당장 멈춰, 중단하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중국 스스로 오작동하는 로봇이라고 명명했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완벽한 자중질환에 빠진 것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오만한 침략자가 자신의 꾀에 넘어가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사이다였으니까요. 이해진 수석은 어뢰가 모두 폭발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내 전체가 한국의 기술력과 희생정신을 향한 뜨거운 경의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의 전자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소리를 지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바다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해저 공격까지 처참하게 실패한 왕리 사령관이 이제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했거든요. 그는 이제 사고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함대, 전속력 전진, 더 이상의 정밀 공격은 필요 없다. 우리 함선들을 그대로 기지 위로 돌진시켜라. 기지를 물리적으로 짓눌러 바다 밑바닥에 매몰시켜 버리겠다. 중국의 거대한 배들이 가거두초를 향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도 어뢰도 통하지 않자 이제는 덩치로 한국의 작은 섬을 지워버리겠다는 발악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나고 핵심 인력들이 실신한 한국 기지에 이제는 거대한 강철의 산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가거두초 기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12척의 거대한 항적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가관입니다. 최첨단 구축함이 아니라 수만 톤급의 대형 해경선과 육중한 철갑을 두른 대형 상선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시속 40km라는 해상에서는 폭주에 가까운 속도로 기지를 향해 육탄 돌격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중국 사령관 왕리의 다급한 척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중국 해경 구조대다. 한국의 무분별한 전파 방해로 인해 우리 선박들의 항법 장치와 엔진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현재 조타 불능 상태로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전면전이라는 국제적 비난은 피하면서도 사고를 가장해 수십만 톤의 강철 덩어리로 한국 기지를 짓눌러 수몰시키겠다는 악랄한 자폭 작전이었죠. 브래들리 대장이 허탈한 듯 의자에 몸을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친 짓을. 데이비드 씨, 미사일은 속여도 저 거대한 질량의 돌진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0만 톤이 넘는 쇳덩어리가 들이받으면 아무리 단단한 암초 기지라도 수직으로 붕괴하고 말 겁니다. 한국 기지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군요. 미군 장성들은 절망하며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리적인 질량의 법칙 앞에서는 그 어떤 첨단 전자전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상황실을 지배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기지 500m 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도 모르게 박세윤 박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박 박사는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운 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들, 한국인은 집을 지을 때 대문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담장 너머 누가 오는지 지켜보는 파수꾼들도 함께 세우죠. 이제 우리 파수꾼들이 인사할 시간입니다. 박 박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거두초 기지와 돌진하는 중국 함대 사이의 바다가 마치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하얀 거품이 수면을 뒤덮더니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거대한 강철의 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야? 저게 대체 하나, 둘, 셋. 세상에, 잠수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들이에요. 통신병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과 함께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도선 안창호함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 20척이 마치 미리 짠 듯 수평선 끝에서 끝까지 거대한 반원을 그리며 동시에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 이순신 장군이 펼쳤다던 그 전설적인 전술, 하객진의 현대적 재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좁은 해역에서 저 거구들이 어떻게 충돌도 없이
저렇게 완벽한 대형으로 떠오를 수 있지? 미 해군의 잠수함 전문가가 모니터에 코를 박을 듯 다가서며 경악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이 부상하는 데만도 수많은 계산과 조심스러운 기동이 필요한 법인데 20척의 잠수함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1cm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떠올라 중국 함선의 앞길을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이건 인간의 조종 능력을 넘어섰어. 한국의 심해 자율주행 가이드 시스템입니까? 저 좁은 틈에서 수십 척을 동기화시켜 부상시킨 기술력. 이건 정말 미친 짓이군요. 미국 전문가들의 경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에서 송출된 묵직하고 서늘한 무전이 전 해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중국 함선들에 알린다. 귀측은 현재 항법 고장으로 인한 조타 불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귀측 선박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 잠수함들로 직접 견인 및 제동을 도와주겠다. 만약 우리 잠수함의 몸벽을 들이받는다면 그것은 조타 불능이 아닌 의도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즉각 섬멸하겠다. 그것은 무력의 품격이었습니다. 중국이 파놓은 사고라는 구멍을 역으로 이용해 너희가 사고라고 했으니 우리가 몸으로 막아주겠다. 그래도 들이받으면 그땐 전쟁이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돌진하던 중국 함선들은 비명을 지르며 급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떠있는 수천 톤급 잠수함들을 들이받는 순간 더 이상 실수라고 변명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젠장, 멈춰. 당장 엔진 역추진해. 들이받으면 끝장이다. 중국 사령관 왕리의 이성을 잃은 비명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거대한 중국 선박들이 한국 잠수함 불과 수십 미터 앞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관성을 이기지 못해 요동치는 중국 배들 앞에서 한국의 잠수함들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바위섬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낭비하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존재감과 치밀한 전술만으로 수십만 톤의 폭주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런던 회의장에서 한국을 종이호랑이라 비웃던 이들의 사색이 된 얼굴이 교차 편집되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한국인의 침묵은 무서운 발톱을 숨긴 맹수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을요. 잠수함 갑판 위로 해치들이 열리고 한국 장병들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중국 선함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땅과 내 바다를 지키는 주인의 위엄이었죠.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내 전체가 한국 해군의 경이로운 기동과 배짱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데이비드 씨, 보셨습니까? 저게 바로 우리가 조롱받으면서도 20년간 준비해온 대답입니다. 우리 바다를 건드리는 자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강철의 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박세윤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진정한 힘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도 비겁한 육탄 돌격으로도 한국을 꺾지 못한 중국이 이제는 쥐새끼처럼 비열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잠수함을 납치하고 자신들의 민간 선박 통신을 해킹해 사고를 유도했다는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남미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추악한 디지털 학살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군단의 위용에 눌려 물러나는 듯했던 중국은 사실 더 끔찍한 덫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펜타곤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미군 승조원들을 어두운 방에 가두고 고문하는 장면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질감, 눈동자의 흔들림, 비명까지 완벽했습니다. 중국이 국가급 연산력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AI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장군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전 세계 모든 SNS가 이 영상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의 만행이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뉴욕과 런던에서는 벌써 한국 대사관으로 시민들이 몰려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통신병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자전부대는 가거두초 주변의 모든 위성 신호를 완벽하게 교란하여
한국 기지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을 미군을 고문하는 전범국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열함에 제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중국 정부의 성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범 행위를 저지르는 한국 기지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미군 형제들을 구출하겠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함대의 직접 발포허가를 유엔에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인도적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한국의 목을 조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위성이 차단되었고 광 케이블도 끊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의 고도에 갇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은 저 가짜 영상만 보게 될 겁니다. 브래들리 대장의 절망 섞인 탄식의 상황실은 묘지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진우 박사가 무전기를 들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나래 수석님, 지금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쏘아 올린 아이들을 깨우십시오. 그가 말한 아이들은 한국이 민간 기상, 관측용으로 위장에 쏘아 올렸던 수백 개의 초소형 큐브 위성들이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위성 요격 체계를 비웃듯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위성 메쉬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데이터를 중국의 전파 방해를 뚫고 송출하는 것은 기계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지 지하 깊숙한 곳, 서버실의 온도는 이미 60도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냉각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서버 렉 사이사이에선 시뻘건 열기와 함께 매캐한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안날의 수석 개발자가 서버 렉 뒤편 좁은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장비가 아닌 낡은 수동 신호 보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 수석, 지금 제어반 전압이 임계치를 넘었어. 당장 손대, 감전되면 즉사야. 서 박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무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안수석은 대답 대신 보정기의 다이얼을 붙잡았습니다. 0.01초 단위로 경로를 바꾸는 중국의 방해, 전파 사이로 진실의 패키지를 집어넣기 위해선 인간의 감각으로 직접 주파수를 조율해야만 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방전 장갑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볼트의 전류가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안수석의 몸은 격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이얼을 놓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제어반의 손바닥의 살이 눌어붙어 타들어가는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모니터의 파형을 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연결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녀의 처절한 외침과 함께 마지막 진실의 패킷이 위성 군집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지가 보낸 신호가 중국이 전 세계에 뿌려둔 위성 중계망을 역이용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뉴욕 지하철, 파리의 노천 카페, 심지어 베이징의 한복판까지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에서 일제히 긴급재난 알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화면에는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 아닌 미군 함장이 한국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살아나 믹스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진짜 영상이 강제로 재생되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가능합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의 보안망을 뚫고 동시에 재난 방송을 쏴버렸다고요? 펜타곤 장성들은 자신들의 아이폰에 뜬 영상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을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방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모든 통신망을 역으로 해킹하여 전 세계의 눈을 강제로 뜨게 만든 것입니다. 백악관 안보실장이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IT 강국이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은 통신 그 자체를 지배하고 있었어. 이건 전 세계의 눈을 한 번에 뜨게 만든 디지털 시대의 신이 내린 기적이야. 전 세계의 여론은 단 10분 만에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던 시위대는 조용히 흩어졌고 오히려 중국의 비열한 조작에 전 세계인들이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타르시스의 정점은 중국 함대 사령관 왕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왕리 사령관이 이성을 잃고 가거두초를 향해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함교에 있는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에서 그가 부하들에게
미군을 고문하는 영상을 완벽하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비열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사령관의 추악한 민낯이 실시간으로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이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누가 내 시스템을 해킹한 거야. 왕리가 미친 듯이 모니터를 부수며 발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중국 장병들의 눈빛에는 멸시와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정보가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친 것이죠. 안날의 수석은 신호 송출이 끝난 후 까맣게 타버린 손바닥을 부여잡고 서버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러 달려온 동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결됐죠? 그럼. 됐어요. 펜타곤 상황실은 이제 침묵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전에서도 기술전에서도 패배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된 쥐새끼가 가장 무서운 법이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처참하게 패배의 퇴로가 끊긴 중국의 왕리 사령관이 최후의 발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꼬리 자르기로 꼼짝없이 전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중국 사령관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얻을 수치와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12,000톤급 최신형 구축함들을 포함한 함대 전체를 이끌고 가거두초 기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라. 대한민국과 함께 이심의 유령이 되는 거다.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광기에 사로잡힌 왕리의 비명이 해킹된 통신망을 통해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닌 10만 톤이 넘는 강철 헤이리 기지를 덮치는 자폭 돌격이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에는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붉은 글씨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60초, 50초. 브래들리 대장을 비롯한 미군 장성들은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기지는 모든 에너지를 방어와 통신에 쏟아부어 이제 남은 것이 없어요. 저 거대한 질량의 충격은 기지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대장의 목소리는 이미 포기한 듯 힘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눈을 감으며 기지 안에서 사투를 벌이던 안날의 수석과 이해진 분석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지 주변을 자욱하게 덮고 있던 짙은 해무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를 뚫고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강철의 성벽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군님, 보십시오. 레이더에 잡히지 않던 항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세상에,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입니다. 통신병의 비명 섞인 외침에 상황실의 모든 이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화면에는 세종대왕함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이지스함들과 주력 함대들이 중국 함대를 거대한 원형으로 포위하며 나타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원군이 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벽, 이른바 이지스 월리 가거두초를 감싸 안은 것이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거리는 단 1km. 중국 함대들이 미친 듯이 엔진을 돌리며 다가오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함대는 침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정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가 경악할 한국만의 무력의 품격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함대들은 거대한 함포를 중국 함선으로 향하는 대신 일제히 하늘을 향해 포신을 치켜들었습니다. 전 함대, 살생없는 제압을 시작한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바다를 더럽히는 자들을 멈추러 왔다. 고출력 음향 차단막 전개, 견인 와이어 드론 사출. 한국 함대 사령관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중국 함선들의 엔진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출력 음향 차단막이 엔진의 연소실 내부 폭발 주파수를 무력화시켰고 수천 개의 초강력 탄소 섬유 와이어를 장착한 드론들이 중국 함선의 스크류에 달려들어 이를 강제로 정지시켰습니다. 12,000톤의 괴물들이 관성을 이기지 못해 굉음을 내며 멈춰서는 광경은 그야말로 우아한 제압의 극치였습니다. 말도 안 돼. 총 한 발 쏘지 않고 저 거대 함대를 멈춰 세웠다고? 미국도 이론으로만 생각하던 비살상 함대 제압을 한국이 실전에서 성공시킨 겁니다. 미군 전문가들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급제동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국 수령들을 향해 한국 해군이 공격 대신 구명정과 구조 헬기를 내보낸 것입니다. 자신들을 자폭의 도구로만 썼던 왕리 사령관에게 등을 돌린 중국 장병들이 한국 해군이 건넨 밧줄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항복하는 장면은 전 세계 생중계를 통해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가거두초 기지 옥상의 해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140명의 미군 승조원들이 한 줄로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지 한복판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모든 장성 역시 기립하여 화면 속 한국군과 영웅들을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부터 런던, 파리의 전광판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푸른 배경 위에 하얀 글씨가 도배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 하지만 진정한 감동의 정점은 화려한 행사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기지 내부, 기름때 묻은 차가운 바닥에 안날의 수석, 개발자와 이해진 분석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 수석의 손에는 까맣게 타버린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해진 분석관은 들리지 않는 귀를 감싼 채였죠. 그들 앞에는 사바나우의 아들러 함장과 미군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창한 만찬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몇 개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 수석이 젓가락으로 면을 크게 한 젓가락 뜨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게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낸 평화의 맛입니다. 좀 맵긴 해도 전 세계 어디서도 이보다 따뜻한 음식은 못 찾으실 거예요. 아들러 함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컵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달콤한 믹스커피 향기가 삭막했던 기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대한 전쟁의 위협을 막아낸 것은 최첨단 무기였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투박한 정과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박한 장면을 보며 대한민국이 왜 진정한 거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온기를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요. 광기에 찼던 왕리 사령관은 결국 자신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어 국제전범 재판소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거두초는 어느 한 나라의 영토를 넘어 전 세계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해양평화 기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정신으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수호하는 진정한 선도국으로 거듭났음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가거두초의 긴 밤이 지나고 이제 평화로운 햇살이 바다 위에 내리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해상 충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질서를 수호하고 최강대국의 영웅들을 품어 안는 진정한 거인으로 우뚝 섰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미 해군 사바나우의 버틀러 함장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도 불가능했던 기적을 오직 도끼와 투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한한 경의였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에 울려 퍼진 재난 알람은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열한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기술, 주권이 전 세계를 향해 터뜨린 승전보였습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타임스퀘어가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이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고 적을 전멸시키는 대신 품어 안으며 더 큰 승리를 거두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도 우리 국민이 가진 도끼와 정은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으로 컵라면을 건네던 안날의 개발자의 미소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자 하는 평화의 무게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내일을 책임지는 거대한 등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평화의 신호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커다란 자부심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